아넨 엘베는 앤티크한 커피숍이었다. 독일어로 쓰인 간판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정오인데도 손님들의 수는 적었다.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가게 안은 어두컴컴하다. 바깥쪽으로 면한 테이블만이 밝고 카운터가 있는 가게 안은 더욱 어둡다. 벽에는 네모난 창이 4개 있고 조명은 그곳에서 들어오는 햇빛뿐이었다. 창가에 있는 테이블만이 네모로 도려낸 듯 밝다. 여름의 강한 햇살 탓인지 그 명과 암의 대비는 음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엄하게조차 느껴진다. 제일 안쪽 테이블에 고쿠토 아자키는 앉아 있었다. 서양풍 디자인의 교복을 입은 소녀 둘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미키아를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 이야기가 다르다. 미키아의 이야기로는 아자카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사람 더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나는 다가가면서 소녀들을 관찰했다. 두 사람 다 검고 긴 머리칼을 찰랑거리고 있다. 얼굴 생김새도 비교적 비슷해서 명문여고 학생답게 차분하고 지적인 미인형이다. 물론 두 사람의 인상은 정반대지만 아자카의 눈은 씩씩하여 뭔가에 도전할 듯한 강함이 있다. 청초한 소녀이긴 해도 아자카의 심지 강함은 감출 수 없다. 미키아는 그 인덕으로 동급생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아자카는 그 위엄으로 존경받는 타입일 것이다. 그런 아자카의 옆에 있는 소녀는 한없이 연약하다.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이지만 꺾여버릴 것 같은 견할품을 느끼게 한다. 아자카. 그녀들의 테이블에 다가가 이름을 부른다. 아자카는 나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린다. 류기, 시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은근한 적이가 존재했다. 더할 나위 없는 미소녀 같은 분위기는 이 소녀의 액세서리 같은 것이다. 나 오빠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당신한테 볼 일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냉정을 가장하면서 아자카는 가시 있는 어조로 말한다. 그 오빠의 부탁으로 왔어. 오늘은 못 온대. 바람 맞은 거야. 너. 아자카가 숨을 삼킨다. 미키아가 약속을 펑크낸 것이 그렇게 충격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리러 온 것이 나여서인가? 시키, 당신이 한 짓이지? 바들바들 손을 떠는 아자카. 아무래도 내가 온 곳이 충격인 것 같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역시 피해자야. 아자카를 만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줘. 하고 일방적인 전원을 부탁받았으니까. 불같은 눈동자로 아자카가 노려본다. 그대로 두면 컵이라도 날려버릴 것 같은 아자카를 옆에 소녀가 말렸다. 고쿠토,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 선이 가는 목소리.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랬지. 오늘은 내 볼 일이었지. 후지노,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어. 미안. 아자카는 후지로라고 부른 소녀에게 사과한다. 나는 얌전해 보이는 소녀를 본다. 그쪽도 나를 보고 있었다. 너 아프지 않냐?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나를 본다. 마치 풍경이라도 바라보는 듯한 무관심함과 곤충 같은 무기질함으로 내 속에서 두 가지 확신이 떠오른다. 이 녀석이 적이라는 직감과 그럴 리가 없다는 실감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결국 나는 실감을 믿었다. 이 후지노라는 소녀가 살인을 즐길 리가 없다. 왜냐하면 즐길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그보다 소녀의 가녀린 팔로 4명의 남자의 팔다리를 찢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처럼 정상적인 규격에 벗어나버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나는 소녀에게 관심을 잃고 아자카에게 말을 건다. 용건은 그것뿐이다. 뭔가 그 녀석에게 전할 말은? 그럼 한 가지만 전해주세요. 오빠, 빨리 이 여자와 끝내주세요.
라고. 아자카는 진심으로 그런 전원을 남겼다. 오빠, 빨리 이 여자와 끝내주세요. 시키라는 기모노 소녀에게 아자카는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저 서로 바라보고 있을 뿐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돌아 나는 어쩔 줄 몰랐다. 뭔가 서로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틈이 생기면 단번에 베려고 하는 것 같다.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에 나는 겁쟁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큰 소동이 나지 않기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두 사람은 더 이상 실전을 벌이지 않고 예쁜 오렌지색 명주 기모노를 입은 소녀는 반할 정도로 유려한 걸음걸이로 떠나갔다. 나는 눈으로 계속 그 등을 쫓는다. 시키라는 아이는 말투가 남자 같았다. 그 탓인지 나이를 추측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나와 비슷할지도 모른다. 료기라는 성은 혹시 그 료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 고급스런 명주 기모노도 납득이 간다. 원래 명주는 나들이 옷이지만 이 아이의 것은 세세한 부분의 바느질 처리에 현대식 연구가 엿보인다. 료기가의 사람이라면 자기 옷만 전문으로 해주는 직인을 데리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정말 예쁘다. 나의 독백에 아자카는 그렇지 하고 대답한다. 상대를 싫어해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아자카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네. 나 저 사람 싫어. 아자카가 놀라고 있다. 그녀의 놀람은 당연하다. 나 역시 이런 기분에 곤혹스럽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처음 타인에게 반발심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의외구나. 후진호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아이라 믿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르게 생각했나 봐. 미워한다? 싫다는 것이 미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데 단지 그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나는 눈을 감아본다. 시키. 너무 불길한 칠흑 같은 머리칼. 너무 불길한 순백의 피부. 너무 불길한 끝없이 깊은 눈.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도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의 뒤에 있는 배경을 서로 보아버렸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피뿐. 스스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스스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고 한다. 그 사람은 살인기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번도 스스로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시계가 닫힌 어둠 속에서 나는 몇 번이나 그렇게 호소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주지 않는다. 겨우 한 번 보았을 뿐인데 그것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그녀의 모습은 이 눈에 각인되어 버렸다. 미안, 후진호. 모처럼의 휴일을 망쳐버려서. 아자카의 목소리에 눈을 뜬다. 나는 연습한 대로 미소 짓는다. 아니야. 어차피 오늘은 별로 내키지 않았어. 안색이 안 좋구나, 후진호. 원래 하에서 잘 알아보긴 힘들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다른 이유. 하지만 아자카의 말에 나는 끄떡였다. 몸이 안 좋은 것은 반응이 조금 느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나쁜 줄은 몰랐다. 할 수 없지. 미키아에게는 내가 부탁해 볼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갈까? 아자카는 내 몸을 걱정해 준다. 고마워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런데 오빠한테 전원 그래도 괜찮니? 괜찮아. 그 전원은 이걸로 몇 번째인지 생각도 안 날 정도니까. 오빠도 익숙해져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이건 저주야. 질리지도 않고 반복하는 말은 현실을 그쪽으로 몰고 가서 망가뜨리지. 정말 소녀다운 일편단심의 저주. 어리석어서
어딘가 처량해. 어디까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엉뚱함에는 익숙해져 있다. 나는 조용히 아자카의 투명한 미성을 듣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항상 수석,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10위권 이내에 드는 고쿠토 아자카는 좀 특이하게 신사 같은 데가 있다. 아자카는 내 옛 여학교 친구 중 한 명. 나도 그녀도 고등학교 때 편입했다. 고등학교부터의 에스컬레이터 방식인 레이엔에서는 우리처럼 고등학교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다. 나와 그녀는 그런 인연으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 휴일에는 가끔 둘이서 외출하기도 한다. 오늘은 나의 부탁으로 그녀의 오빠에게 사람 찾기를 부탁하기로 했었다. 나는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는데 1학년 때 연합체육대회에서 다른 학교 선배가 말을 걸어준 적이 있다. 최근 힘든 일이 생겨 축 처져 있던 나는 그 선배를 떠올리는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아자카에게 하자. 그렇다면 본인을 찾아내자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오빠가 이 지역에서는 놀랄 만큼 팔이 넓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또래 나이의 사람 찾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한다. 사실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자카의 기세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는 선배를 찾기로 했다. 오늘은 그 상담을 위해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공교롭게 못 나온다고 한다. 솔직히 그런 그것대로 안심했다. 내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와 이틀 전에 우연히 만났다. 나는 그때 3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었다.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 찾지 않아도 된다. 아자카의 오빠가 오지 못한 것은 신이 다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갈까? 역시 홍차 2잔으로 1시간 버티기는 너무 괴롭다. 아자카가 일어선다. 오빠를 만나지 못해 기가 꺾였을 텐데 시원스럽게 자리를 뜨는 자연스러움은 너무도 우아하게 반할 지경이다. 그녀는 가끔씩 아주 남자답다. 시원스런 성격과 말투 탓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그녀의 성격, 나는 이 친구를 가장 괜찮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자. 아자카, 먼저 기숙사로 돌아가. 나는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 잘 거니까. 그래, 괜찮긴 하지만 너무 외박이 잦으면 시스터에게 눈총받아. 무슨 일이든 적당히. 알지? 손을 흔들며 아자카도 떠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문득 가게 간판으로 시선을 보낸다. 아넨 엘베. 독일어로 유산이라는 뜻이다. 아자카와 헤어져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집에 간다고 한 것은 거짓말. 내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이틀 전에 그날 밤부터 학교도 가지 않는다. 아마 어제의 무단결석으로 아버지에게 연락이 갔겠지. 집에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문책당한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서툴러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릴 게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분명 나를 경멸할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다. 아버지가 필요로 했던 것은 어머니와 땅뿐으로 나는 옛날부터 군더더기였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나는 필사적이었다. 어머니처럼 정숙한 여자로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우등생으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을 위해 지켜왔다. 그러나 끝. 그런 마법은 내 주위에는 어디를 찾아도 없었다. 나는 점점 해가 저물어가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걷는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인파와 무신경하게 전멸하는 신호 사이 길을 계속 걸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나보다 나이 든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다. 움찔하고 마음이 수축한다. 문득 생각이 나서 뺨을 꼬집어 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더 세게 꼬집어 본다. 아무것도. 포기하고 손을 떼자 손가락 끝이 빨갛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때까지 꼬집어 버린 것 같다. 그래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후후. 재미있어서 웃었다.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째서 마음은 아픈 것일까? 대체 마음이란 뭘까? 상처 입은 것은 심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뇌인가? 아사카미 후지노라는 개인을 공격하는 의미를 가진 말을 뇌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상처가 난다. 상처가 나면 그것이 아프다는 걸 아니까 반론도 변호도 매도도 받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 뇌가 만든 약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 아마 분명 착각일 것이다. 진짜 아픔은 절대 말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마음에 입은 상처는 이내 잊어버린다. 마음에 입은 상처 따위 대수롭지 않으니까. 하지만 육체에 입은 상처는 흉터가 있는 한 아픔이 계속 된다. 그것은 얼마나 강하고 확고한 생의 표시인가. 마음이 뇌라면 뇌가 상처 입어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나도 아픔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나의 지금까지의 날들처럼 동갑인지 아니면 연하인지 모를 소년들에게 능욕당한 기억이 상처가 되어 준다면 기억나 버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며 무서운 얼굴을 협박당하고 힐책당하고 농락당해왔던 나의 시간을 내 몸을 덮었던 남자가 나이프를 휘두를 때 배가 뜨거워지며 내 옷의 배 부분은 찢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찔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공격적이었다. 그들을 해치운 후 나는 그 뜨거움이 아픔이란 걸 실감한 것이다. 한 번 더 마음이 수축되었다.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발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쿡 덜거덕 하고 무릎이 웃는다. 또 그것이 찾아왔다. 배가 뜨겁다. 보이지 않은 손이 나의 내장을 움켜쥐는 듯한 불쾌감이 구토가 난다. 평소에는 그런 것 나지 않는다. 현기증이 난다. 평소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 팔이 저리다. 평소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너무 아프다. 살아있다. 찔린 상처가 쑤시기 시작했다. 다 나았을 상처의 아픔만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되살아난다. 옛날에 상처는 나으면 아프지 않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팔에 찔린 내 상처는 이렇게 완치된 후에도 아픔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 나는 이 아픔을 좋아합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없었던 내게 그 이상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 잔류하는 통각만큼은 절대 착각이 아니니까요. 빨리 찾아야 해. 거친 호흡을 하며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달아나 버린 소년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싫지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라는 것이 알려져 버린다. 모처럼 아픔을 손에 넣었는데 그런 것은 싫다. 좀 더 살아있다고 하는 쾌락을 느끼고 싶다. 나는 걸을 때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전 그들의 아지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심한 통증에 눈물이 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픔조차 사랑스러웠다. 3. 아자카와 헤어진 후 나는 일단 방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고서야 거리로 나선다. 오늘까지 살해된 사람의 수는 5명, 이틀 전 지하 술집에서 4명,
토우코의 이야기로는 어젯밤의 공사 현장에서 또 한 명, 앞서 4명은 몰라도 어젯밤의 피해자에게는 별로 관련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고도 할 수 없다. 밤거리로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미키아가 말했던 적도 있다. 어젯밤의 사체도 앞서 4명과 친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녀석. 문득 나는 아자카와 함께 있던 여자를 떠올렸다. 모세혈관처럼 온몸에 뿌리내리고 있는 죽음의 기운. 아직 자신의 눈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나는 미리 준비도 없이 그것을 보아버렸다. 그것은 이상하다. 어쩌면 이 류기 시키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그 소녀는 평범했다. 피냄새도 났고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서 있는 경계를 알지 못하는 눈을 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사냥물은 그 녀석인데 나는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소녀에게는 이유가 없었다. 나처럼 살인을 즐길 이유, 살인을 즐길 수 있는 어둠이 살인을 즐긴다.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을 고쿠토 미키아가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나를 야단칠까? 바보. 코웃음을 쳤다. 자신에 대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키아에 대해서인지 잘 모르겠다. 고쿠토 미키아는 내가 전과 다르다고 했다.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예전에 나도 이런 식으로 밤거리를 걸어 다녔던 것일까? 어디 살해할 사람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이상자처럼. 아니, 틀리다. 시키에게는 그런 취미는 없었다. 있었지만 그것은 그다지 우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것은 시키의 감정이다. 음성, 여성으로서의 류기 시키 속에 있던 양성, 남성으로서의 류기 시키의. 그 사실에도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예전에 내게는 그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은 죽어버린 것일까? 그렇다면 살인을 추구하는 의지는 틀림없이 지금의 내게서 끌어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토우코의 말대로 이번 사건은 정말 내 취향이다. 무조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이 상황을 나는 명백히 기뻐하고 있으니까. 시각은 곧 밤 12시. 지하철을 환승해 가며 낯선 역에 도착했다. 불야성을 이루는 이 소란스러운 거리에는 멀리에 큰 항구가 보인다. 이자카와 헤어진 후부터 나는 행선지를 변경했다. 달아나버린 나머지 한 명의 행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사할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사카미 후지노와 직접 관계를 가졌던 것은 해치운 4명과 달아난 또 1명 뿐이지만 나는 곧잘 그들의 아지트에 끌려간 적이 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달아난 1명의 거취도 알 것이다. 부모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도 경찰에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같은 류의 동료들일 뿐이니까. 나는 뜨거운 배를 안고서 낯선 밤거리를 걷는다. 물란한 밤의 활락가에 혼자 들어가는 것은 좀 꺼림직했지만 통증과 능욕의 기억에 시달리는 지금의 내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3번째 가게에서 미나토 게이타의 친구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빌딩을 통째로 가라오케 룸으로 쓰는 가게의 점원인 그는 뭔가 기분 나쁜 미소를 흘리며 나를 만나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나와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며 걷기 시작했다. 이 사람의 동료들이 애용하는 아지트에 안내될 거라는 것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약한 인간의 냄새를 제대로 맡는다.
애교 웃음이 아주 많은 그는 내가 범하기 쉬운 상대라고 간파한 것이다. 분명 나를 미나토 게이타의 그룹에서 데리고 놀았다는 것도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를 데려왔을 테지.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다. 나보다 몇 살인가 연상인 그는 점점 한적한 거리로 걸어간다. 나는 한층 심하게 아파오는 배를 누르며 각오를 굳혔다. 시각은 곧 밤 12시. 되풀이되는 능력을 저주하면서 그를 따른다. 불야성을 이루는 이 소란스러운 거리에서는 멀리에 큰 항구가 보였다.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가를 실감하고 있었다. 미나토 게이타 그룹이 어느 여학교의 학생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미나토 게이타 자신의 입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에 한 번 불러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자랑을 하는 것이 미나토 게이타의 습관이었다. 청년으로서 보자면 그것은 전혀 남의 일이었다. 게이타 그룹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노는 지역도 멀었다. 그래서 게이타 미나토의 허풍 섞인 자랑만 귀가 닳도록 들어왔는데 설마 이렇게 자기에게 그 복이 굴러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은 건 남자가 아니다. 그런 일을 팽개치고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 청년은 별로 섹스 상대의 굶주린 편은 아니다. 여자 하나를 4~5명이 윤관한다는 것은 자신들 세계에서도 그다지 진기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이 기뻐하며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요는 상대가 아사카미 건설의 따님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를 능욕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겠다고 협박하면 얼마라도 돈을 뜯을 수 있을 것이다. 게이타 그룹은 그런 류의 일에는 둔하다. 리더격인 사내가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은 탓일 게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아서 돈 따위 필요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어쨌든 청년은 가슴이 뛰었다. 보수는 혼자서 다 차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청년은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미나토 게이타를 찾으러 온 소녀 아사가미 후지노는 말없이 따라온다. 그녀를 동료들이 아지트로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 청년은 인적이 드문 항구의 창고 지대로 향했다. 밤도 깊어 이제 곧 0시. 창고 지대에 인적은 없다. 가로등도 적고 창고와 창고 사이에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도 없다. 신경에 거슬린다고 하면 파도 소리와 멀리 바다에 보이는 건설 중인 브로드 브리지의 불빛뿐이었다. 후지노를 그 어둠으로 데리고 가서야 겨우 청년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쯤이면 좋겠군. 그런데 묻고 싶은 게 뭐지? 청년은 우선 당초의 목적, 후지노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로 한다. 갑자기 덮치는 것은 스마트하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미학의 표현이다. 예, 게이타 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후지노는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복부를 누르고 있다. 얼굴은 가지런하게 다듬은 앞머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아니, 게이타는 요즘 안 보여. 그 녀석 자기 집에도 없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을 거야. 휴대전화도 없고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 아니요, 연락은 취할 수 있어요. 뭐?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녀의 언동이 수상하다. 있는 곳을 모르는데 연락은 취할 수 있다? 혹시 이 여자 너무 당해서 돌아버린 거 아닐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것대로 이 다음이 편해질 테지만 힘들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뭐 됐어 하고 청년은 마음을 다잡는다. 연락이 된다고? 그렇다면 있는 곳을 물으면 되잖아. 그게 게이타 씨, 내게는 숨어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게이타 씨의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알든 모르든 좋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잠깐만. 뭐야? 그 숨어 있다는 것은 그 녀석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한 거야? 점점 이상한 소녀의 언동에 그는 초조해졌다. 숨어 있다는 것은 후진호를 강간한 사실이 들통나서일까? 아니, 그렇다면 이 소녀가 직접 찾아올 리가 없다. 청년은 생각한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뉴스 따위 보지 않으니까. 뭐 됐다. 그것보다 말이야. 알든 모르든 좋으니까. 라는 건 무슨 소리야? 혹시 너도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다는 얘기? 케이타는 그냥 핑계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러 왔다는 건가? 지금까지의 애교 웃음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유쾌해져 청년은 웃었다. 정말 자신은 운이 좋다. 이거야 협박할 것도 없이 돈을 벌 것 같다. 게다가 아사가미 후지노는 자기들이 쉽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미인이기도 했다. 고가의 꽃과 높은 산의 꽃, 둘 다 수중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운이 좋다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 미안한걸?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 집에 데려가는 건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장소 쪽이 더 좋을까? 아가씨는?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대답해 주세요. 케이타 씨가 있는 곳 알고 있어요? 바보. 그런 구실은 이제 됐잖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 녀석이 있는 곳을 알 리가 없잖아. 그래요? 하고 소녀는 얼굴을 들었다. 청년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심상치 않다. 나선을 밝히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감정이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 광기를 눈치채지 못한 청년은 이상한 사태와 조우했다. 자신의 팔이 멋대로 움직였다. 관절이 비틀렸다. 거의 90도 각도까지 팔꿈치가 비틀렸는가 싶더니 관절은 더욱 비틀려지다 결국 부러졌다. 얼빠진 비명소리. 청년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다. 확실히 그는 운이 좋았다. 악운이든 불운이든 운은 운이니까. 그렇게 해서 달빛도 닿지 않는 뒷골목에서 참극은 시작되었다. 신음소리는 그런 짐승 같은 발음에 지나지 않았다. 청년의 양팔은 이미 팔이 아니었다. 마치 지혜의 골이 같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 감은 고무. 어쨌든 2번 다시 인간의 팔로서 기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살려줘. 청년은 눈앞에 그저 서 있을 뿐인 소년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순간 그의 몸은 공중에 붕 뜨더니 오른쪽 다리가 무릎에서 동강 잘렸다. 철썩하고 양덩이에 물을 쏟아 붓듯이 피가 쏟아진다. 창고의 콘크리트 벽에 튄 그 흔적은 뭔가 예술작품 같기도 했다. 아사가미 후지노는 그것을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비틀려서 나사다. 내 다리 나사가 되어버렸어. 하하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머리가 나쁜 탓이겠지. 후지노는 무시하기로 했다. 구부러져. 중얼거린다. 그것은 몇 번째인가 내뱉은 같은 발음.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말은 저주가 된다고 그녀의 친구는 가르쳐 주었다. 청년은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만 숙이고 있다. 양팔은 비틀리고 오른쪽 다리는 없다. 다리에서 흐르는 피가 지면을 적신다. 빨간 융단 같군 하고 후진호는 그것을 밟아 보았다. 구두가 피에 감긴다. 여름밤은 덥다. 끈적거리는 대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괴로워진다. 가득한 피 냄새는 그것과 비슷했다. 애벌레 같은 청년을 내려다보며 후진호는 탄식한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이 싫어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라는 생각도 한다. 이 사람이 지하 술집에서의 사건을 모르는 것은 하는 짓으로 보아 알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된다. 그때 미나토 케이타를 찾아다닌 나는 그는 의심스럽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도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사가미 후지노의 복수다. 자신을 범한 자의 반격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그들이 타인을 범하는 능력과 후지노가 타인을 범하는 능력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일 뿐. 미안.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청년의 남은 왼쪽 다리를 찢어냈다. 그것으로 간신히 남아있던 그의 의식도 끊겼다. 미동하는 청년의 육체를 후지노는 고개를 숙이고 바라본다. 이제는 그의 기분을 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 타인이 아파하는 몸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픔을 안 지금의 그녀는 청년의 아픔에 강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것이 기쁘다. 살아간다는 것은 아파한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겨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 자신의 아픔, 타인의 아픔, 그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자신, 저 상처를 준 것이 자신. 아사가미 후지노가 뛰어나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 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미운 자신. 어머니, 후지노는 이런 짓까지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건가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초조함을 견딜 수 없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린다. 지네가 등줄기를 기어오르는 듯하다. 나 살인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도 않아. 너는. 갑작스런 목소리에 후지노는 돌아본다. 창고와 창고 사이인 이 뒷골목 입구에 기모노 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다. 희미하게 달빛을 반사시키는 항구를 등지고 료기 시키가 그곳에 있다. 시키, 씨? 아사가미 후지노. 과연 아사가미와 관계 있는 자였나? 또각 발소리를 내며 시키가 한 걸음 내딛었다. 뒷골목에 가득 찬 피냄새에 시키의 눈동자가 가늘어진다. 언제부터? 거기에. 하고 말하려다 후지노는 그만두었다. 그런 것은 물을 필요도 없다. 줄곧 내가 그 고깃덩어리를 꼬셔낼 때부터. 차가운 목소리에 후지노는 소름이 끼쳤다. 시키는 처음부터 모두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으면서 이제야 나왔다. 보고 있었으면서 말리지 않았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줄곧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고깃덩어리니 하는 말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체예요. 마음과는 반대로 후진우는 그런 식으로 반론하고 있었다. 청년을 고깃덩어리라고 인간 이하로 업신시키는 시키의 말이 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사체여도 인간이야. 마음이 없어졌다고 고깃덩어리가 되진 않지. 하지만 그건 인간의 죽음이 아니지 않니? 인간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죽지는 않아. 또각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녀석은 이미 인간이 아니야. 머리가 남아있든 상처가 없든 내게 살해된 놈은 상식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걸. 경계에서 벗어난 놈은 뿌리채 그 의미를 박탈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아. 갑자기 후진호는 그 상대에게 반발심을 느꼈다. 시키는 이 청년의 사체와
그렇게 만든 자신이 상식 밖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참극을 지켜보고 있는 이 료기 시키와 똑같이. 아니에요. 나는 정상이에요. 당신과는 다르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후진호는 소리치고 있었다. 시키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 짓는다. 우리는 비슷한 족속들이야. 아사가미. 웃기지 마. 후진호는 시키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자신의 눈동자에 잡힌 영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그녀가 어릴 때 갖고 있던 힘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 옅어져 갔다. 시키와 후진호 두 사람 다 놀랐다. 아사가미 후진호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신의 힘에 료기 시키는 갑자기 변해버린 아사가미 후진호에게 또야? 너? 대체 어떻게 돼먹은 아이냐? 시키는 화가 났다. 기분을 잡쳤다는 듯 머리를 극적거린다. 아까까지의 너라면 죽여주었을 텐데. 커피숍에서도 그랬고 이제 됐다. 재미없어졌어. 지금의 너 따위 나는 모른다. 말을 마친 시키는 발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후진호에게서 멀어져 간다. 얌전하게 집에 돌아가. 그러면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될 테니. 모습도 그것으로 멀어져 갔다. 후진호는 피바다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후진호는 한 번 더 청년의 사체를 내려다 보았다. 아까까지의 감각도 없다. 죄의식만이 머리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시키가 남긴 말뿐이다. 우리는 같은 살인기야 하는 고발 같은 대사. 틀려 나는. 너 따위하고 틀리다고. 거의 울듯이 후진호는 중얼거렸다. 사실 그녀는 살인을 싫어한다. 앞으로 미나토 케이타를 찾아내기 위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생각하자 몸서리가 쳐진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그녀의 진심. 피바다에 비친 그녀의 입가는 조그맣게 웃고 있었다.